얼마 전까지 뉴스에서 금리 인상 얘기를 많이 했었죠. 금리를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올릴 것이냐가 사실 작년 하반기, 특히 3분기까지의 그 토픽이었다면 이제는 금리 인하를 과연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것이 토픽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특히 이 금리를 얘기할 때 항상 미국을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금리 얘기는 좀 비중이 덜할까요? 미국 금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금리가 중요한 걸까요? 제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금리란? 그리고 기준금리와 예적금 금리, 그리고 대출금리의 차이는 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금리라는 것은 뭔가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금리라는 의미가 일종의 수익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돈을 빌려간 사람 입장에서는 그 금리는 갚아야 될 원금뿐만 아니라 거기에 얹어서 줘야 될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이나 대출과 같은 채무증권과 관련한 금리를 우리가 이자율이라고 하고요. 주식,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에서 나오는 금리를 우리는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이것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때 기준으로 삼는 정책금리인데요. 짧게는 하루, 아무리 길어도 한 7일 정도 되는 초단기 금리를 일컫는 말이죠. 특히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금리를 토대로 해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정하게 되는데요. 은행은 고객들로 받은 예금으로 기업 등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출 영업을 하는 것을 주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을 맡기는 대가로 은행은 고객들에게 일정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예금금리라고 하는 거고요. 이 예금과 적금에 대한 예치에 대한 대가로 은행은 이자를 지급하게 되고요. 반면에 은행은 이 예금을 가지고 기업들한테 대출을 주는 거죠. 그 여기서 발생하는 대출 금리는 당연히 예금 금리보다 높겠죠. 이 은행들은 그래서 이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 우리가 이거를 예대 마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예대 마진이 크면 클수록 은행의 수익은 높아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받은 질문은 콜금리, RP금리, 그리고 미국 국채 10년물 등 금리가 많은 것 같던데 이들의 차이는 뭔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상품과 만기에 따라 그 금리의 종류는 상당히 다릅니다. 우선 콜금리는 금융기관 간에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그런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요. 돈이 좀 남는 금융기관이 돈이 모자란 기관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일종의 상당히 초단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콜금리라 하면 그 만기가 1일입니다. RP라는 거는 우리가 환매 조건부 매입 또는 환매 조건부 매도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보유하고 있는 국고채 또는 신용상태가 우량한 공사채들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차입할 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매입 매도 거래와 같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 매도라는 단어가 붙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국채 10년 금리는 그야말로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미국 정부채입니다. 사실은 이런 장기금리, 10년 금리는 미국의 벤치마크가 되는 금리인데요. 콜금리나 또 RP금리 같이 만기가 짧아서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 따라 금리가 거의 100% 영향을 받고 형성되는 금리가 있는가 하면 이 미국 국채 10년 같이 장기금리 같은 경우에는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 성장률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거에 왜 우리나라도 아닌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관심을 갖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2022년 3월부터 작년 7월까지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말하는 연방준비위원회 기준금리를 0%, 즉 제로금리에서 최대 5.5%까지 급격하게 인상을 했습니다. 이 미국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게 과연 우리나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건데요. 미국의 금리를 우리가 흔히 독립변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를 종속변수라고 한번 말을 하죠.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보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사실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미국 금리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달러의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계 기축통화라고 해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자유자재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물건의 가치가 달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말인데요. 이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 대비해서 다른 나라의 통화의 가치 비율을 우리가 흔히 환율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라고도 하죠. 공교롭게도 이 통화 가치는 양국 간의 금리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연준은 연방준비위원회의 준말입니다. 자,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 주요 금융상품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리를 그대로 놔둔다는 가정입니다. 미국에 돈이 몰린다는 것은 그만큼 가지고 있는 원화를 팔고 달러를 환전해서 미국에 투자한다는 말이거든요.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달러 보유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달러를 구하려면 그만큼 비싸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물건을 살 때도 물건에 대한 니즈가 커지면 그 물건을 사려고 하는 욕구가 커지게 되고 그것이 가격으로 반영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달러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달러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 달러 값이 비싸게 지게 됩니다. 그것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 보유량이 줄어들게 되고 뭐가 데자뷰가 좀 떠오르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 IMF 금융위기가 왔었죠. 우리나라 정부가 결제해야 할 달러 보유고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덩달아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또 어떨까요? 미국에 투자하는 수요가 줄어들고 반면에 우리나라로 많은 돈이 쏠릴 것 같아요. 언뜻 들어보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 되게 좋은 현상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다는 점이 문제죠. 흔히들 우리가 수출 주도형 국가라고 합니다. 글로벌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환율이 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죠? 현대에서 만들고 있는 소나타라는 자동차가 있잖아요.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4천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원달러 환율이 2,000원이었어요. 상당히 올라 있는 상태였는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확 낮춰갖고 미국 달러 가격이 많이 싸진 겁니다. 그 즉슨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올랐다는 의미고 그것이 2,000원에서 드라마틱하게 1,000원으로 내려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팔리는 소나타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자, 4천만 원에서 원달러 환율이 2,000원이었을 때는 2,000을 나누면 되니까 예전에는 소나타를 2만 불에 살 수가 있었어요. 1,000원으로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서 졸지에 2만 달러가 4만 달러가 된 겁니다. 똑같은 소나타인데 2만 달러에 사겠습니까? 4만 달러에 사겠습니까? 당연히 2만 달러였을 때 자동차가 더 많이 팔리겠죠. 그러니까 이렇듯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떨어지고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내림으로써 일어난 상황이라면 우리나라 수출길이 막히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도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에도 우리 중앙은행도 역시 기준금리를 따라서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재작년과 작년에 왜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렸을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의 기준금리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두 가지의 고유한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션을 반드시 컴플리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의 책무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 미션은 바로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일어났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또 격리, 그러면서 경제활동이 완전히 마비가 됐었습니다. 금융시장이 완전히 붕괴가 됐었죠. 그래서 각국 정부는 엄청난 돈을 풉니다. 경제활동을 다시 살려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조기에 금융 붕괴를 막을 수가 있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뛰고 위험자산이 가격이 많이 오르는 상황이 벌어졌죠. 자, 이제 한 1년, 2년 정도 지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졌습니다. 풀린 돈은 다시 회수가 되지 않아요. 엄청나게 물가가 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과연 물가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앙은행들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혈안인가? 쉬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를 한번 가보죠. 물가 때문에 상당히 괴로운 나라라고 뉴스에 항상 나오는데요. 아침에 빵이 1,000원이었는데 저녁이 되면 10,000원이 되는 나라입니다. 아니, 아침에 빵이 1,000원이었는데 저녁에 10,000원이 되면 같은 돈을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천인공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빵을 제대로 못 사 먹게 되고 결국 경제 파탄의 큰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 물가를 잡기의 혈안인데 그러면 물가는 과연 왜 오르느냐? 깨끗한 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회가 발전하고 공장이 많이 지어지고 그러면서 이 환경오염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생수라는 개념이 생기고 생수의 가격이 매겨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100원이었다가 200원이었다가 500원이었다가 1000원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결국 이런 경우에는 물건이 귀해져서 그런 경우입니다. 찍어내는 돈이 너무 많아져서 제값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결국 돈을 찍어내는 중앙은행은 이 돈을 흡수해야 되는 겁니다.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림으로써 자연스럽게 시장에 있는 돈을 중앙은행 계좌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그래프는 미국 연준이 지난 5년 동안에 시행했던 기준금리의 흐름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야 되는 주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개인 그리고 기업을 들 수 있는데요. 개인 같은 경우에 가장 돈을 많이 빌리는 경우가 주택을 사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나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나중에 지불해야 될 금융비용, 즉 이자 비용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는 거고요. 이 기업들은 보통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공장 신축, 이러한 기업 활동을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꿔야 되는데 이런 돈을 꿔야 될 때 내야 되는 이자가 역시 많이 높아지는 거죠. 이러한 돈을 빌려야 되는 주체는 내가 정말 돈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될 때까지는 돈을 빌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할 때 제때 투자하지 못하고 집을 사야 할 때 제때 집을 못 사니까 결국 기업 이윤도 줄어들고 집값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이윤과 집값이 떨어지니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자를 수도 있고 이것은 고스란히 개인의 경제 활동과도 영향을 줘서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물가도 떨어지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중에 풀려있는 돈을 진공청소기가 빨아들이듯이 금융기관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요. 또 금융기관에게 빨려 들어간 돈이 우리 흔히 말하는 지급준비금으로 다시 예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시중에 대출을 주느니 차라리 안전하게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자 이런 현상이 커지면서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지금 와서 금리를 다시 내리려고 하는 거죠? 물가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렸으니까요.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지난 3개월 동안의 S&P 그래프는 매우 다이내믹하게 움직였는데요. 10월 중순에 저점을 찍은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 역시 상당한 상승을 보인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지나치게 금리를 올리면 시중에 있는 돈이 다 빨아들여져서 내가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 같은 경우에 돈이 필요한데 돈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사람을 잘라내고 그러면 실업률이 올라가고 또 소비가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기업들은 파산을 하게 되고 개인들도 채무 불이행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난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파산과 더불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던 것이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되기 2년 전까지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앙은행은 어느 정도 물가를 잡고 경기가 둔화 사이클로 접어들었을 즈음 기준금리를 내림으로써 차입 비용을 내리고 시장에 자연스럽게 돈을 푸는 정책을 쓰게 되는 겁니다. 금리를 내리면 돈이 자연스럽게 풀리고요. 그 돈으로 소비를 하거나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또 차입 비용이 낮아지면서 기업들의 차입이 늘어나고 또 그 차입을 투자로 연결하는 그런 경제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 경제에 활력을 주는 동력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이 상승을 하는 이유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예금금리, 적금금리도 내려갈 텐데 그러면 예적금에서 돈을 빼야 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수시 입출금이 아니라면 과거에 가입하셨던 예적금은 만기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중도 해지에 대한 특약이 있거든요. 중도에 예적금을 해지할 경우에는 상당히 금리를 깎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적금을 가입했을 때는 꼭 예금 금리를 그리고 적금 금리를 꼭 취하시기 바랍니다. 금리가 본격적으로 내려가기 전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가입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진 다음이라고 하더라도 가입하셨던 그 금리 그대로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성장 기업은 대출 받기가 좋으니까 이 기업에게는 호재겠네요. 그럼 이런 기업들 주가는 오르지 않나요? 주식 비중을 높여야 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가 내려간다는 말은 국채 수익률만 하락하는 경우, 회사채 수익률도 하락하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회사채 금리는 국채 금리, 즉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이 금리에다가 회사채 고유의 위험을 의미하는 회사채 스프레드를 더한 값입니다. 만약에 이 회사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면 회사 고유의 위험이 올라가니 회사채 스프레드 역시 올라가게 돼서 회사채 금리는 도리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 회사의 주가는 떨어지게 될 겁니다. 반면에 회사채 고유의 위험이 같이 내려간다면 당연히 기업들이 대출받기 쉬운 환경이 될 겁니다. 회사의 미래 현금 흐름을 오늘의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 총 주식수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당 얼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회사 가치의 식이 영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분모에 있는 소문자 R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 소문자 R은 회사채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회사채 수익률이 내려간다? 국채금리가 조금 올라가도 회사채 고유위험이 확 떨어질 수도 있고 둘 다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회사채 수익률이 내려가면 가치가 올라간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식 말고 금리 인하기에 유리한 투자 상품은 무엇이 있나요? 첫 번째는 채권입니다. 채권 투자를 하면 이자를 매월, 매분기 또는 1년에 한 번씩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채권을 투자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채권을 투자하면 이자 수익이 늘어나지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죠. 그리고 채권을 투자하면서 만기가 되면 원금 플러스 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투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중도에 매각함으로써 얻는 수익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자본 차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은행의 예금 또는 은행이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상품인 대출 채권은 보통 만기까지 가져갑니다. 그래서 예금에 가입한 고객이나 기업에 대출을 하고 있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만기까지 이자 수익을 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장성이 있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투자자들 간의 거래를 통해서 때로는 사기도 하고 때로는 팔기도 합니다. 결국 채권 투자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이자 수익, 두 번째는 중도 매각을 통한 자본 차익입니다. 다음 상품도 수익률이 되게 좋아집니다. 그 상품은 바로 리츠입니다. 리츠란 부동산 투자 회사가 주로 부동산을 투자해서 운용 수익을 얻은 후에 운용 수익 90% 이상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전형적인 간접 그리고 배당 상품입니다.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 부동산 투자 회사가 차입할 수 있는 여력이 증가하죠. 금리가 하락하면 차입할 수 있는 비용이 내려가고 차입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면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지는 거죠.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 수익은 금리 하락과 더불어서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임대 수익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금리 하락기에 손쉽게 장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상품인 리츠 투자가 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리 상승기였던 재작년 그리고 작년까지 보시면 2022년 4월 고점을 찍은 후에 화면과 같이 작년 말까지 30%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뭡니까? 기준금리를 다시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결국 이 지점이 저점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츠는 기준금리 인하 시기라면 꼭 한번 생각해 두시고 투자를 해도 좋은 상품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왜 채권 투자가 유리한가요? 채권 이자도 낮아지는 거 아닌지. 채권은 사실 발행할 때마다 투자자한테 너 나한테 돈 빌려주는 대신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 5%씩 줄게 라고 약속하는 증서입니다. 현금 흐름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죠. 즉 고정수익 증권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채권으로부터 나오는 이자를 쿠폰 이자라고 말할게요. 과거에는 종이채권으로 나왔죠. 이자를 받으려면 채권에 붙어있던 각 쿠폰을 하나씩 떼갖고 발행회사 주거래은행에 가서 이 쿠폰을 내면 이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쿠폰 이자라고 합니다. 채권 이자도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라는 대답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채권에 붙어 있는 쿠폰 이자가 고정금리, 만기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대로라면 채권 이자는 그대로 갑니다. 변동금리 채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채권 발행의 대부분은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변동금리도 있지만 변동금리는 제외하고 고정금리로 쿠폰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가정하고 채권 가격과 금리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가격이 매일매일 변하는 이유, 그것은 매일매일 발행하려는 금리 조건이 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채권이 찍혀지면 그 채권의 금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매일매일 변하는 시장 금리 때문에 이미 찍혀진 채권의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경우를 한번 가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만기 10년짜리고요. 이자를 매년 5%씩 주고 10년 후에 원금 100을 일시에 갚아야 하는 채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채권을 발행하자마자 금리가 한 번은 2%로 확 떨어졌고요. 한 번은 10%로 확 올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로 급락을 했을 때 새롭게 이 5% 채권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이미 이 5%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에 이제 거래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채권 들고 있는 사람이 사고 싶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네가 지금 채권을 발행을 해서 사게 되면 2%밖에 못 받아. 근데 나는 지금 5%를 받고 있거든? 그러면 이게 맨입에 되겠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 진짜 채권을 사고 싶으면 자, 내가 들고 있는 채권 가격에 프리미엄을 좀 붙여서 사준다면 내가 기꺼이 팔아줄게. 그러면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얼마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채권의 쿠폰 금리는 5%인데 실제 지금 당장 채권을 찍는다면 2%라면 5%와 2%, 이 차이만큼을 프리미엄으로 줘야 될 겁니다. 그것이 1년에 결국 5% 빼기 2%, 즉 3%의 프리미엄이 나오니 10년 동안에는 곱하기 10을 해서 30만큼의 프리미엄을 일시에 붙여주면 130에 네가 사간다면 나 채권 들고 있는 사람 팔아줄게. 이런 의미가 되니까 이걸 바꿔서 얘기를 하면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자 10%로 금리가 올랐어요. 자, 이제 사는 사람이 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이 졸지에 울상이 되는 거죠. 야, 내가 오늘 채권을 투자를 했으면 10%를 얻을 수 있는데 어제 사갖고 5%가 됐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채권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내가 네 5%짜리 채권을 사줄게. 대신에 오늘 금리가 10%니까 현재 시장 금리와 쿠폰 금리 간의 차이만큼 나에게 싸게 해줘. 그래서 결국 1년에 10 빼기 5%만큼 디스카운트를 해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게 10년짜리 채권이니까 곱하기 10을 하면 대략 계산을 하면 원금 100에서 50을 뺀 50 정도만 사고 싶은 사람이 팔고 싶은 사람에게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금리가 상승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식은 상당히 복잡한데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P하고 우측변에 있는 분모의 R만 보시면 됩니다. R, 즉 채권 금리가 올라갈수록 P,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거고요. R, 채권 금리가 떨어질수록 P,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채권 가격과 금리의 관계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뉴스를 가끔 보시면 장기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하는 ETF 투자자들이 늘어났다 하는 뉴스를 많이 보실 겁니다. 왜 굳이 긴 채권들을 살까요? 금리가 하락할 때 채권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식에도 베타가 있습니다. 채권도 역시 베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듀레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채권이 0.01%, 1 베이시스 포인트가 변했을 때 채권 가격이 어느 정도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게 듀레이션입니다. 듀레이션이 9년이다 하면 1 베이시스 포인트가 변했을 때 채권 가격은 0.9 정도 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1%가 변하면 채권 가격이 90%가 변한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적용을 해보면 내가 100이라는 돈을 채권 상품에 투자했을 때 과연 언제 100만큼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가, 그 기간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말하면 실질 만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 사례인데요. 그 유럽의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오스트리아 100년짜리 유로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쿠폰이 0%입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 원금 100을 갚는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요. 이 채권은 듀레이션이 얼마다? 100년입니다.
왜냐? 내가 100만큼 투자를 하면 내가 원금 100을 찾아오는 그 시점이 바로 100년 후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들이 100년짜리 채권을 만약 발행한다면 쿠폰 이자 50%를 주고 발행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 경우에 투자자들은 100을 투자하더라도 50%를 2번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2년 동안에 100을 회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실질 만기가 2년이다. 즉 듀레이션이 2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듀레이션은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채권 금리 변동에 대한 채권 가격의 변동이다. 내 돈을 찾아오기 위한 실질 만기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리츠 투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돼서 거래가 가능한 리츠는 총 23종목이 있고요. 시가총액은 총 7.5조 원 정도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충분한 유동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리츠 리스트를 보면서 투자 상품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총 23개를 시가총액 순서대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특히 SK그룹의 본사, 지사들의 건물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SK리츠를 직접 한번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리츠에 대한 상품 개요를 보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쉬운 방법은 금감원에 있는 전자공시 시스템 dart.fss.or.kr로 들어가셔서 해당 리츠 종목을 검색하셔서 돋보기를 누르시면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사업보고서란을 한번 클릭을 하셔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의 개요란을 클릭하셔서 보시면 현재 SK리츠가 보유하고 있는 리츠 현황, 보유 수익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리츠 상품의 투자는 가장 큰 이유는 배당 수익입니다. 이익 가능 배당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나눠줘야 되는 법으로 강제되어 있습니다. 리츠는 배당 수익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 사업보고서상에 배당에 관한 사항을 클릭을 하시면 SK리츠 같은 경우에는 매분기 배당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 3분기 동안에 배당 실적이 나옵니다. 한국거래소 정보 데이터 시스템에 가셔서 해당 리츠 상품을 클릭을 하시면 상세 사항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최근 3년 동안의 가격 흐름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금리가 계속 올랐고요. 금리가 올랐을 때 리츠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22년 초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 상당히 많이 하락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앱을 이용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투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회사채를 사기 위해서 또는 국채를 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증권사별 창구 또는 MTS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증권사를 통해서 사는 장외거래가 있고요. 아니면 실제 한국거래소에 들어가서 직접 투자자들 간에 거래를 할 수 있는 장내거래가 있습니다. 장내거래 그리고 장외거래를 둘 다 통해서 회사채 그리고 국채를 각각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고요. 특히 채권 가격과 금리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이해함으로써 향후에 채권 투자에 도움이 됐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채권 투자도 매우 쉽다. 또 리츠 투자도 매우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볍게 투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테크 숟가락의 신년기였습니다.